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1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오줌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콩팥의 구조를 살펴보고 콩팥에 네프론이라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들어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줌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생성되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콩팥의 단면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콩팥의 이렇게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겉에 겉질이 있고요. 요렇게 안에 속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콩팥 가운데 부분에는 요런 어두운 콩팥 깔때기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콩팥이고, 콩팥 깔때기로 이제 네프론 단위에서 생성된 오줌들이 모이게 되는데, 모인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네프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거냐면,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었습니다. 겉질과 속질에 걸쳐서, 자, 사구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먼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보먼주머니에서 시작된 세뇨관이 아래, 위 이렇게 하면서 저기 콩팥 깔때기로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프론이 한 100만 개 정도 모여서 하나의 콩팥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네프론 단위에서 이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고요. 보먼주머니에서 세뇨관을 거치면서 오줌이 완성이 되어서 콩팥 깔때기로 모인 오줌들은 오줌관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줄글 한번 채워볼게요. 오줌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생성되어 콩팥 깔때기로 모이고요. 그런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되어 저장됐다가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이때 네프론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 오줌이 생성되느냐? 바로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세 개의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생성됩니다. 여과는 말 그대로 어떤 필터를 거쳐서 물질이 빠져나오는 걸 뜻해요. 재흡수는 버려지면 안 되는 영양소 같은 걸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시키는 과정이고요. 분비는 우리 몸에 여과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노폐물을 한 번 더 바깥으로 빼주는 과정입니다.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개의 과정이 네프론 단위에서 일어나면서 오줌이 생성됩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네프론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표시된 게 혈관들인데 당연히 자, 보십시오. 지금 요렇게 표시하고요. 콩팥 동맥에서 갈라진 혈관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혈액이 흐르는 모습이고요. 콩팥 동맥에서 갈라진 혈관이 아주 얇아지면서 이렇게 공처럼 뭉쳐진 걸 좀 단순화해서 그린 겁니다. 요 부분이 사구체에 해당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구체는 혈관의 일종입니다. 혈관이 뭉쳐진 거니까 사구체 내부에 흐르는 요 액체 속에는 혈액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구체 속에는 혈액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체를 감싸는 이 주머니는 이 주머니를 현미경으로 발견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보먼주머니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보먼주머니에서 빠져나와 가느다란 요 길게 뻗은 관, 얘는 세뇨관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일단 명칭들 쓰고 있어요.
세뇨관 주변에 이렇게 사구체를 형성하고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세뇨관 주변에 엄청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 물질 이동이 막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소 농도가 낮아진 채로 콩팥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뇨관의 끝부분에 가면 오줌이 거의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명칭 설명을 다 했고요. 지금부터 여과 재흡수 분비를 좀 색깔을 바꿔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과는 빨간색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과라는 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빠져나오는 현상을 여과라고 합니다. 그 여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구체에 표시해 볼까요? 요 사구체에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구체는 일반적인 모세혈관보다 더 압력이 세요. 왜냐면 안 그래도 얇은데 그 얇은 것이 공 모양으로 엄청나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압력이 높고 이 압력 때문에 혈액 속에 포함된 일부 성분들이 밀려서 요렇게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과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압력차에 의해 물질이 빠져나오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구체에 애초에 혈액이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이 혈액 속에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냐면 당연히 혈액의 대부분은 물일 거고요. 물, 그리고 혈액이니까 당연히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 세포들 있을 거고요. 각종 단백질들도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영양분들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요소와 같은 노폐물도 혈액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혈액 속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 여과가 되는 물질이 있고 여과가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과가 되려면 그 크기가 충분히 작아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 속 물질 중에 너무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혈구. 적혈구, 백혈구는 얘네 자체가 세포니까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층, 한 겹의 세포층이라든지 보먼주머니의 상피층을 이루는 요 세포층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혈구가 안 되고요. 단백질도 너무 커서 안 돼요. 여과는 누가 이루어지냐면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 같은 물질들은 크기가 충분히 작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밀려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된 다음에 이 보먼주머니에 모인 여과의 속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 수 있냐? 물,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염류, 그리고 요소 같은 성분들이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그 여과액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과액이 형성되면 이 여과액은 세뇨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세뇨관을 둘러싼 이 모세혈관과 사이에서 또다시 물질 교환을 해서 오줌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물질 교환은 파란색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파란색은 재흡수 과정입니다.
재흡수 과정은 뭐냐면 여과액 속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버려지면 안 돼요. 누가 버려지면 안 되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주 영양소인 포도당과 아미노산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혈액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능동적으로 혈액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해요. 포도당,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몸의 60~70%가 물인데요. 물이 부족한 경우 이 물은 절대로 버려지면 안 되는 성분인 겁니다. 따라서 물도 재흡수 될 수 있고요. 무기염류도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성분들이 내 몸에 남아 돌면 오줌으로 버려도 돼요. 그런데 내 몸에 부족하면 버리면 안 되겠죠. 무기염류 역시 재흡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하고요. 참고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주영양소입니다. 따라서 100% 재흡수해야 해요.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분비예요. 분비는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이 여과였는데 이 여과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밀려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과에 의해 요소가 100% 빠져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단지 압력차에 의해서 빠져나오다가 혈액이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는 여전히 요소가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요소는 모세혈관을 따라가다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한 번 더 버려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비라고 해요. 이렇게 적을게요. 혈액 속에 남아있는 요소는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요렇게 버려지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분비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내 몸에 물이 남아 돌 때 그 남는 물 역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오줌이 묽어지면서 오줌의 양이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을 겪고 나면 콩팥 동맥에 흐르던 혈관보다 콩팥 정맥에 흐르는 혈관은 요소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오줌에는 요소가 농축된 상태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과, 재흡수, 그리고 분비의 과정을 거쳐 오줌이 완성된다. 어떤 단위에서? 네프론 단위에서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 뒤쪽으로 가서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줌 생성되는 과정 첫 번째는 여과입니다. 여과는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건데 이때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가 뭐냐? 압력차에 의해서 물질이 밀려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냐면 크기가 세포막을 통과할 만큼 작은 물질들만 여과가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사구체의 높은 압력 때문에 여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물과 함께 보먼주머니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여과라고 하고요. 여과액 속에 포함된 물질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소같이 크기가 작은 것들 외워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비교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질 꼭 외워주세요. 적혈구, 못하는 물질,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들, 그리고 커다란 단백질들. 이런 애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외워주십시오. 두 번째 과정은 재흡수입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 과정은 재흡수입니다. 재흡수는 세뇨관에 있는 재흡수하지 않으면 그냥 오줌으로 버려지는 물질을 다시 모세혈관으로 흡수시키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나면서 어떤 성분들이 주로 재흡수가 되냐?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주영양소, 그리고 물이나 무기염류 같은 부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시 필요한 성분들이죠. 그래서 혈액으로 다시 흡수시킵니다.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해요. 참고로 포도당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어야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여기 무기염류 하나 더 적을까요? 무기염류는 어떻게 재흡수되냐?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재흡수된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은 분비가 됩니다. 모세혈관 속에 아직 남아있는 노폐물을 세뇨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과정이 분비예요.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요소 같은 노폐물들, 이 노폐물들이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오줌의 배설 경로를 정리합시다. 콩팥 동맥에 있는 혈액에서 시작해요. 콩팥 동맥이 갈라져서 아주 얇아진 혈관이 형성된 상태로 공처럼 뭉쳐있는 사구체. 그리고 이 사구체 속에 흐르던 혈액이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줌 생성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보먼주머니로 여과된 여과액은 세뇨관을 따라가면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세뇨관 끝부분에 가면 오줌이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오줌은 콩팥 깔때기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이동되어 저장이 되고,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오줌 생성 과정을 정리해 보았어요.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소화, 순환, 그리고 호흡, 마지막으로 배설이 우리 몸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